등촌중 역사 수업님이 들어오시면 출석 체크부터. 자, 이제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2권 수업이에요. 지금부터는 이번 수업부터는 2권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 들어올 때도 이제 교과서는 2권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잠깐만 선생님이 보면은 이렇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으면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임소연님이 수업을 2327임 진행을 소연. 하였었습니다. 예, 소연이도 어서 오시고요. 어디까지 했냐면 1863년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이어서 1863년에서부터 1910년까지의 이야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 보시면 거의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100년 단위로 거의 끊어서 왕을 묶음으로 배워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보시면은 딱 1863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약 50여 년간의 이야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좀 짧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인데 혹시 1910년도가 몇 년도인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는 공중시간 분이 꽃미남 있을까요? 태용씨님이 2424 되게 신하연. 중요한 사건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 수업이 죄송합니다. 요 온라인 수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은요. 여기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가산점을 드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과목들도 이제 이렇게 쌍방향 수업이 잘 진행되면은 여러분들 좀 더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럴 때 이제 답변도 선생님이 기다리면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수업 강수빈님이 2221 가점으로 강수빈. 생각해 보도록 파라놀이 할게요. 형님이 2308점 소연이, 진명. 아연이, 수빈이까지 다 오셨네요. 수업 잘 들어주시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863년에서부터 1910년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1910년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승주님이 일제강점기예요. 2106 이승주.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왕이 철종이죠. 자, 여기서 또 여러 명의 왕들이 뭐 순조, 헌종, 철종, 뭐 여기 영조, 정조, 뭐 광해부터 막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뀌고 100년 단위로 끊어서 수업을 배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왕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냐? 고종.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일제강점기까지 일제강점기가 오기 전까지 요 과정, 그 고종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다른 시대에 비해서 연도도 짧고요. 그리고 연도가 짧은 대신 온갖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역사적 전공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교재만 보고 뭐 암기는 할 수 있겠으나 이해 자체는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시간은 걸리지만 천천히 쪼개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특히 지금부터 듣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예전에는 100년 단위로 수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1년 단위로 수업을 해요. 1년, 5년, 1년 안에 또 여러 개의 사건, 1년 안에서도 4월달, 5월달, 10월달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가장 난이도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예요. 우리는 이 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부터 근현대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얼핏 이야기해드렸지만 근현대의 뜻이 뭐예요? 어디에 가까워진다? 현대에 가까워진다. 민주주의의 모습이 보일 거고요. 자본주의의 모습이 보일 거고 과학과 합리주의 이런 것들의 모습이 보이는 바로 그때 우리가 김서정님이 언제부터 2222 문을 김서정. 열고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밀물듯이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요 식이 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따로 떼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커다란 연표를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확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작게 이로운님이 연표를 2427이로 작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로 묶으면은 어떤 연표가 나오느냐? 이번에 좀 반대로요. 지난번에는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작게 쪼갰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큰 그림 대신 작은 그림을 이어서 큰 그림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 혹시 보일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신윤섭님이 2126 신윤섭. 이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렇게 뼈대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필기할 뼈대예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정리가 될 거예요. 얼핏만 보더라도 굉장히 뭐가 자잘하게 뭐가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풀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그린 이러한 연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조금 더 편하고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해 드려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단원의 제목을요. 위에는 적는 거 아니고요. 여기만 적으시면 돼요. 자, 흥선 대원군의 개혁이라고 하는 단원의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워낙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다 보니까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했는지 이미지 속으로는 대충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짧은 연표, 작은 연표 하나 그려볼게요.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했었던 시간은요.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1863년에서부터 1873년까지의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할까?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이야기해 볼게요. 왜 10년밖에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 하면은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센 이미지, 권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보시면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거에 비해서 10년밖에 권력을 쥐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단순한 이유예요. 누가 공격하고 외부에서 자극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인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고종 몰랐으면 지금 배워도 되고요. 이 고종이 어렸을 때 왕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내가 성인이 되었어.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 아버지는 정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873년은 고종이 이제 20살이 넘어가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운 삼정의 문란, 세두정치 시기에 뭐가 문제점들이 생겼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김도윤님이 2400이 김도윤. 뭐 삼정이 문란해졌고 정치기강이 문란해졌고 왕권이 몰락했으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흥선대원군이 개혁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흥선대원군 하면은 먼저 흥선대원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흥선대원군이 약간 되게 허름한 모습으로 초반에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상갓집 개, 그 다음에 뭐야 맨날 양반들에게 안동김씨에게 무시당하고 뭐 막걸리 얻어먹으러 다니는 뭔가 누추한 모습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소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꽤나 수재였고요.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요. 왕족인데 왕족을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막 굴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더군다나 물론 이런 건 있었겠죠. 워낙 안동김 씨의 세력이 컸을 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진짜 막 양반들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고 막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에이 어떡해 말도 안 되지.
돈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개인 사조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천하장안이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직업 깡패 같은 깡패지 뭐 직업 깡패가 뭐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 사조직도 정보 조직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도 꽤나 많이 축적되어 있었던 인물이에요. 물론 나중에 근데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미지가 막 이런 뭐 안 좋은 이미지가 나왔던 거는 그 소설 중에서 운현궁의 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에 나온 이야기가 마치 정설처럼 그러니까 이어져 온 것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머리는 영특하고 꽤나 수재였으나 몸은 분명히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왜? 철종이 사후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죠. 자, 후사를 또 결정해야 되는데 결국 먼 왕족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혹시 효명세자 기억나요? 기억나면 좋겠는데 박보검 이야기. 그래서 이 효명세자의 비가 이제 조대비라고 해서 풍양조 씨였어요. 딱 요 한 사람만. 여러분들 순조, 헌종, 철종 모두 다 외가가 누구였느냐? 안동 김씨 세상이었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만이 풍양조 씨 조대비가 풍양조 씨 성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동 김씨가 너무 권력을 갖추고 권력을 독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대비가 드디어 왕궁의 최고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왕한테 뭐랄까 옥새를 넘겨주고 명목적이긴 하지만 물론 왕이 될 사람은 거의 다 이제 세자 정통성을 가진 세자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물려줄 때 누가 해주느냐?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이제 누가 되느냐? 효명세자의 부인이었던 조대비가 됐어요. 당연히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철종처럼 뽑아오고 싶었는데 자 조대비의 마음은 또 안동 김씨와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분명히 안동 김씨가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누가 일궈냈느냐? 이 흥선대원군이 천하장안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보 조직들을 쫙 풀어가지고 막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대비와 접근을 해요. 아마 모종의 거래가 있었겠지요. 갑자기 안동 김씨가 다음 후사 철종 이후에 다음 왕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조대비가 갑자기 발표해요. 야 어디 저 멀리에 흥선군의 아들이 있다더라. 걔 아주 머리가 영특하고 좋은데 나 그 사람으로 왕을 정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마 이전에 흥선대원군과 조대비가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겠죠. 참고 삼아서 그렇게 돼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요. 이 사람이 고종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이겠죠. 그리고 조대비는 이제 좀 이따 물러나거든요. 뭐 수렴청정이나 그런 거 오래 하지 않고 물러나면서 이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을 거예요. 경복궁에다 나중에 궁궐을 조그맣게 하나 지어줘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경복궁 한번 가실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경복궁 궁궐에 갔을 때 되게 예쁜 궐 안에 공간이 하나 있을 거예요. 특이하게도 거기만 황토색으로 사방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요. 그리고 막 장수를 상징하는 여러 동물들의 그림이 예쁘게 나열되어 있고 뒤에 정원도 조그맣게 가꿔져 있는 아주 예쁜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조대비가 머물던 공간입니다. 흥선대원군 나중에 고마워가지고 따로 하나 지어줬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동 김씨를 배제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을 왕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종이 아직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대신 수렴청정을 할까?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할 거예요. 자, 이때부터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어떻게 다시 한번 건강한 옛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자체가 뭐라고 할까?
지금 현대에 발맞추는 그런 개혁은 아니지만 건강했던 옛 조선 세종 때의 모습이 있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많이 해요. 이런 개혁을 했었던 군주가 또 누가 있었냐면 영조와 정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영조, 정조와의 개혁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요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는 뭐 삼정의 문란이 예전에도 분명히 조금씩 존재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그 탐관오리를 잡아들여서 뭐 처형하든지 약간의 미봉책 일어난 곳에 대해서만 핀셋으로 찝어서 골라냈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뭐 신하들이 권력이 세지면은 어떻게 탕평책이든지 내 언변으로 나의 정치력으로 신하들을 찍어 눌렀다고 한다면, 흥선대원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떻게 제도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자, 이렇게 좀 알아둡시다. 자, 이미 앞선 세도 정치 시대의 문제점들이 분명 영정조 때에도 있었지만 영정조는 해결을 했어. 뭐 어떻게 자신의 개인기로서. 근데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했다? 완전히 제도를 바꿔버렸다. 자, 이제 그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필기할 게 좀 많아요. 자, 흥선대원군은 내외 정책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거예요.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여러분 밖으로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드디어 뭐가 들어올까요? 외국 배들이 문을 열라고 끊임없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어찌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으로 내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였는지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은요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습니다. 무너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재등용이에요. 뭐 사극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데 뭐 보면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안동김 씨를 전부 다 뭐 작살내 버렸다. 안동김 씨를 전부 다 박살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안동김 씨와 또 적절히 협력해서 갑니다. 특정 권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 권력의 공백을 메꾸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정말 지방에 억지로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고 올라왔었던 안동김 씨들 있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쳐내고 남인, 그 다음에 소론 이런 사람들을 쭉 등용을 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갑자기 안동김 씨 제거한다고 한다면 안동김 씨의 반발이 또 심하겠죠. 그래서 일부 안동김 씨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일부 안동김 씨들은 힘을 조금씩 빼면서 어쨌든 권력을 남겨줍니다. 자신의 권력 아래에 흡수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자, 이 인재등용을 일단 고르게 하면서 안동김 씨를 견제하였다. 플러스 알파 여기에다가 남인도 등용하지만 실제로는요. 전주희 씨를 많이 등용해요. 전주희 씨가 누구예요? 왕족 출신이지. 여러분들 왕족 출신은 관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일단 급하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주희 씨 출신의 사람들을 대거 관직을 줍니다. 자신의 종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세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 자, 드디어 이게 사라져요. 비변사를 없애요. 비변사를. 여러분들 이 비변사가 뭔지 기억이 날까요? 원래는 변방을 준비하는 부서라고 선생님이 아예 따로 1시간 내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죠. 이게 원래는 임시기구였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되고 이걸 신하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다. 이거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의정부와 이, 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서가 따로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정부에서 삼정승의 회의에서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고 어디서 다 했다? 그냥 비변사에서 일부 권력을 지닌 장관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해결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호, 예병, 형공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독점하는 신하들을 쪼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탕평책이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숙종은 이것을 뭐 노론이 독점하게 되면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론이 독점하게 되면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환국을 하였었죠. 근데 전부 다 이거 미봉책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사실 비변사 임시기구였잖아. 이 비변사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그냥 없애버리면 돼. 그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야. 선대의 왕들이. 근데 이걸 없애려고 할 때마다 신하들이 이거 없애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까지 비변사가 한 100여 년, 200여 년 존재했는데 갑자기 없애면 큰일 나요. 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반발로 제대로 없애지를 못했어. 그래서 미봉책으로 선택한 게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인 겁니다. 비변사를 두되 인재를 고르게, 정당을 고르게 둔다라는 거. 아니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건 뭐야? 이거 없어도 되거든. 아예 없애버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됐을까? 엄청나게 반발을 했겠죠. 이거 없애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국가가 운영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흥선된 거 없애버립니다. 근데 정말 운영이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또 잘 돌아갑니다. 왜? 원래 있었던 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건강했던 조선의 초기의 토론 문화 그런 시스템으로 그냥 다시 돌아갔어. 그러니까 신하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뭐야?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없어졌는데 아무 일이 없네? 아, 밀어붙이는 거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으나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흥선대원군이 단박에 끊어내었다.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어떤 걸 하느냐? 하나 더 녹색으로 씁니다. 중요하니까. 서원을 정리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들 영조 때에도 서원을 정리했었는데 이때는 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돼요. 전국에 서원이 약 600여 개가 있었거든요. 약 47개로 확 줄여버립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서원을 없애버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서원이 뭔데 이걸 없애버리느냐? 이게 무슨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느냐? 비변사를 없애는 거는 당연히 신하들의 권력 독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데 서원이 뭔데? 자, 여러분들 서원도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서원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임진왜란 직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붕당 이야기할 때 선생님 설명했었습니다. 아마 오프라인 수업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 사립, 학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방에 선생님이 이것도 이야기했었죠. 공립학교는 뭐가 있었을까요? 향교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날까요? 우리 가까운 인근에 뭐 있었나요? 양천 향교 있었죠. 아, 여기는 그러면 어디였다? 중앙이었다? 지방이었다? 지방이었다. 선생님이 여기 양천 일대 강서는 지방이었다라고 설명했던 적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방 사립학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원래 서원의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황 이런 훌륭한 성현들 있지.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이 사람들의 학풍을 기리는 사당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황의 글을 공부하고 이황의 정신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학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여기 토지에서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노비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세금이 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 나중에 이 서원의 힘이 세지면서 어떤 짓까지 하느냐. 주변에 농민들 있죠. 농민들 갖다가 제사 지낸다고 부려먹고 농민들에게 돈도 걷어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거둘 수 있는 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공권력, 국가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치 국가의 권력처럼 사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양반들이 뭐 노론소론 남인 할 것 없이 어떻게 너도 나도 이 서원을 막 짓는 거야. 왜? 서원을 지으면 그게 또 돈이 되고 탈세가 되고 그 지방에서 내가 권력을 딱 쥐어틀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심각한 서원이 나중에 몇 개까지 전국에 600개까지 생겼어요. 아, 뭐 이이나 이왕은 괜찮다 치자. 근데 어떤 사람들 어디 관직에도 제대로 모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을 붙여다가 이 사람 모실 거예요라고 서원 생겨놓고 그 다음에 이사당을 여기서 세웠는데 또 저쪽 동네에서 또 이사당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나 죽은 다음에 서원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 내 아들내미들이 세금 탈세하고 돈 뜯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권력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예 어떻게 했다? 600개에서 47개로 필요 없는 걸 싹 다 없애버립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없앤 게 에이 설마 없애겠어 양반들이 막 반대가 심하니까 만동묘라고 하는 것도 없애버려요. 이 만동묘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만력제라고 이제 신종이라고 하는 그 명나라 황제가 있어요. 명나라 황제 신종이 우리나라 도와줬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 사람을 모시는 서원이 바로 만동묘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권력이 셌냐면 뭐 판서, 장관 이외 삼정승, 삼정승 이외 도승지, 도승지는 비서실장이에요. 지금은 치면 도승지 위에 왕, 왕 이외 만동묘지기. 아, 이 중국의 왕을 모시는 사당, 만동묘를 모시는 이거 천민인데 이 사람이 권력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노래가 막 유행할 정도로 이 사당의 폐해가 분명히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버렸을까? 없애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양반네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왜? 내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 내 권력이 날아가는 거잖아.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야. 이걸 막겠다고 막 지방에서 양반들이 올라와서 막 서원철폐 반대합니다 막 했더니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서원이 사실 백성들이 되게 괴롭혔거든. 여기서 막 마음대로 노동력도 탈취해가고 착취가고 돈도 뺏어가고 이랬단 말이야.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괴롭히는 짓을 하는 것들은 설령 그것이 공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유교 사회에서 공자는 거의 뭐 절대적인 존재죠. 공자가 되살아난들 만약에 그 사람이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나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이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오, 흥선대원군 좋아하고 그러겠죠. 흥선대원군의 인기가 막 올라가겠죠. 여론이 좋아지겠죠. 양반이라고 해봤자 서원 가지고 있는 양반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막 대중들의 인기를 흥선대원군이 확 얻고 밀어붙이는 거지. 그랬더니 양반들이 꼼수를 하나 써요. 진짜 니네가 막 나 서원 철폐했어. 그럼 이것도 한번 없애봐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 아빠 있지. 흥선대원군 아빠를 모시는 서원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나 니네 아빠 모시는 서원 만들었어. 이것도 없애봐라고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흥선대원군이 이것도 없애버려요. 정말 개혁을 위해서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죠. 뭐 더 이상 이러니까 양반들이 할 말이 없지. 자, 이거는 뭐 노론서원, 뭐 시파, 뭐 벽파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당한 권력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었다?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왕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또 뭘 하느냐?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은요,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불타 없어졌거든요. 광해군이 잠깐 다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로 하고 이제 흥선대원 부대 만들기 시작해요. 이 경복궁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조선왕조가 개창되었을 때 만들었던 조선의 법궁 정통성이 있는 궁궐이었는데 뭐 애들 맨날 뭐 강아지 왔다 갔다 하고 그 터에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왕가의 자존심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경복궁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 어쨌건 궁궐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돈이 꽤 들어왔어. 왜? 무엇을 해결했느냐? 여러분들 원래는 조금 아래에다 쓸 건데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기다 적어볼게요. 아래에다 나중에 다시 필기할 거예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줘요. 전정, 군정, 환정 지난번에 배웠었죠. 이게 어떻게 부패해가고 탐관오리가 어떻게 여기서 세금을 착복하는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면서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누굴 좋아해? 흥선대원군을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이
경복궁 중건에도 굉장히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삼정인 문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경복궁 중건까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어쨌건 사람들이 막 도시락 싸우면서 막 경복궁 막 만들어주고 막 너무 좋아했어. 어. 그래 돈이 부족할 때에는 뭘 했느냐? 양반들로부터 요걸 했어. 어, 원, 납, 전.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란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기부금. 기부금을 받았어. 근데 말이 기부금이지. 흥선대원군이 돈 좀 내봐. 경복궁 지을 건데 기부 좀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나중에는 원망하면서 냈다라고 해서 원납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원납전 내면은 그냥 명예의 벼슬 하나 줘요. 관직에 실제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부금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경복궁이 완성되기 직전에 여러분들 경복궁 목재 건물이죠. 화재가 나버립니다. 뭐 누가 불을 냈는지 뭐 어쩌는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화재가 나서 대부분이 소실되고 없어져요. 야, 이 국가의 막대한 예산과 기부금까지 받아가지고 경복궁을 만들어놨는데 거의 다 완성했는데 불타 없어졌어. 야, 재정 손실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좀 멈추고 나중에 할 텐데 죄송해요.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신이 밀어붙여요. 다시 한번 경복궁을 지어요. 근데 경복궁을 지으려면은 돈이 없잖아. 세금도 뭐 해결했지만 국가 재정도 이미 다 거덜났고 기부금도 받았는데 다 거덜났고 어떻게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돈을 찍어내요. 자, 그런데 이게 흥선대원군의 모든 긍정적인 정책을 깎아먹는 최악의 수가 됩니다. 바로 당, 백, 전을 발행해 버립니다. 자, 이 당백전의 뜻이 뭐냐면 한 개당 얼마다 100배의 가치를 두고 있는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상평통보라고 하는 가치가 이게 1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100배의 가치를 하는 돈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복궁을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들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 먹여 사는 식사도 좀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들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뭘로 찍어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동전을 찍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갑자기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 확 유입이 돼요.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이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이 등장하면서 조선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돼요. 이게 언제까지 문제가 되느냐? 일제강점기 때까지 이때 생겨난 이 빚, 이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경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돈을 발행했던 결과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뭔지 사회 시간에 나는 배웠다라고 믿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백전은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선에는요 약 1,000만 냥 정도의 돈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상평통보라고 하는 돈이 약 1,000만 냥 정도가 유통되었는데 이 당백전으로 갑자기 이 당백전만 1만 6천만 냥을 찍어내요. 여러분 생각해봐. 갑자기 지금 현대사회에 적정하게 돈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돈이 갑자기 1.5배 이상이 확 풀어진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어렵지. 여러분들 이거 잠깐 경제 개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물가가 이제 막 올라갈 거예요. 자, 물가가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만 한 번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 요
펜 있죠. 이 펜이 한 개에 100원이라고 합시다. 세상에는요, 이거는 그냥 원래 이렇지는 않지만 그냥 규정에서 얘기해 볼게. 세상에는요, 펜 한 개랑 돈이 1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펜 한 개를 가격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100원으로 매길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 개가 있으니까 100원. 그런데 만약에 돈이 100원짜리가 10개가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났어요. 물건은 여전히 뭐예요? 한 개만 있어요. 그럼 이 펜 한 개를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10배가 늘어났으니까 1,000원 주고 살 수 있겠죠. 물건은 그대로인데 화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써? 물건의 가격이 뛰었죠. 이해될까요? 근데 솔직히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눈치만 봤을 때, 정확히는 몰라도, 물건이 한 개인데 돈이 늘어나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의 값이 올랐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 독일 아시죠? 독일.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패망한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배상금 문제도 있고 영토를 많이 잃으면서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 우리나라 침략하고 괴롭혔지 배상금 내라고 해서 돈을 막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독일이 돈을 진짜 마구잡이로 막 찍어냈어. 그 빚은 갚긴 갚았어. 근데 어떻게 됐냐? 인플레이션,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달려서 물건은 그대로인데 화폐만 많이 찍어냈잖아. 빵 한 개를 바꾸는데 이 수레 있죠. 수레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와야지 빵 한 개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이나 이런 나라가 그렇게 되죠. 돈을 개수로 세는 게 아니라 그람을 달아요. 자,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해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자, 화폐가 늘어나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의 값이 어떻게 된다? 오른다. 당백전의 발행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가가 갑자기 막 폭등을 한 거야. 우린 이 경제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물가가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겠지. 플러스 알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당백전을 대금으로 받은 사람, 내가 원래 이제 목수야. 그래서 경복궁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백전으로 돈을 받았어. 근데 이 당백전이 100배의 가치를 정말 할까요? 자, 선생님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따가 점심으로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월급으로 5만 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만 원권은 좀 너무 작다. 한 100만 원권을 있다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100만 원권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나한테 100만 원짜리 지폐를 줬어요. 그럼 나는 이 100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뭘 하고 싶어? 점심시간에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떡볶이가 가격이 얼마냐면 그냥 오뎅이랑 해서 다 먹어도 한 3,500원, 5,0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에 가서 아주머니 떡볶이 1인분이랑 튀김 오뎅이랑 해서 5,000원어치만 주세요라고 해서 100만 원짜리 돈을 줬어요. 나머지 거실러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를 거실러 받아야 돼? 99만 5천 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겠죠. 이거 아주머니가 이 돈 받아줄까요? 100만 원권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근데 나는 왜 밥을 먹으려면 이게 필요해. 이걸 써야 돼. 그럼 아줌마 나 이거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거실러 줘. 이것도 안 받아. 그럼 계속 어디까지? 절반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는 물건을 대주고 혹은 경복궁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거야.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당백전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원래 있었던
상평통보가 이거 귀해지겠다, 당백전 못 믿겠다라고 해서 아예 상평통보도 돈을 내놓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꽉 막히고 엉망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오르게 되고 돈이 돌지 않게 되자 흥선대원군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야, 당백전 없던 걸로 해 라고 해서 당백전을 없애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갑자기 망해버리는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이 생겨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대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것은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디플레이션은 정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경제가 막 요동을 치는 거야. 그냥 막 안정되지 못하고.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당백전을 통해서 경제가 엉망이 되었지만 결국 경복궁은 중건이 됩니다. 여지껏 쌓아놨었던 흥선대원군의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개혁 정책들이 이거 한 방으로 다 무너지는 거야. 백성들도 역시 원망을 할 수밖에 없겠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지금 흥선대원군의 입지를 좁아들게 할 거야. 삼정인 문란도 해결해주고 비변사 서원 정리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 이걸 여기서 다 까부먹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 외세가 쳐들어오게 될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또 설명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필기 마저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적을게요. 이런 것들 하면서 법전도 정리합니다. 대전 회통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경국대전 회전하고 통하게 한다. 우리 속대전, 경국대전에서부터 속대전, 대전 통편, 그 다음에 대전 회통 있었죠? 요거 가끔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기도 해요. 어렵게 나오는 문제로. 경국대전은 성종, 속대전은 영조, 대전 통편은 누구야? 정조, 대전 회통은 누구야? 고종. 각각 요 시대에 맞는 이야기로 옳은 것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내면은 수능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전 하나 이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써드린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거나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돼서 수능을 볼 때 경국대전을 보여주고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대전 회통을 보여주고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능은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자, 그래서 참고 삼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정의 문란과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흥선대원군이 대외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수해국 정책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